나스닥100. 지난 40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의 엔진입니다. 1985년 말에 넣었다면 배당을 포함해 달러로는 약 236배, 원화로는 약 380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은퇴 자금을 넣고 매년 생활비를 6%씩 꺼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딱 5명, 즉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만은 노후 자금이 파닥나 파산합니다. 오늘은 그 5명이 누구인지, 왜 하필 그들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5명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설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상의 은퇴자를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명씩 세웁니다. 이들은 각자 은퇴하는 해에 지금 돈으로 1억 원어치를 나스닥100에 넣습니다. 물가를 감안했기 때문에 1985년에 은퇴한 사람은 당시 돈으로 2,500만 원 정도를 넣은 셈이고, 그게 지금의 1억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듬해부터 자기 자산의 6%를 첫 생활비로 꺼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출액을 늘려갑니다. 즉 실질 생활비는 평생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서학개미가 실제로 겪는 환경,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 투자하고 돈이 필요할 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 환율 노출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40명 중 결과가 어땠을까요? 35명은 생존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요. 1985년에 은퇴한 사람의 계좌는 2025년 말 기준 약 3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생활비를 꼬박꼬박 뺐었는데도 말입니다. 1990년 은퇴자는 무려 67억, 1988년 은퇴자는 60억입니다. 나스닥의 성장 속도가 인출 속도를 압도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에겐 환율이 우군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원화가 장기적으로 약해지면서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5명,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은퇴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계좌는 생활비를 대다가 결국 0원이 됩니다. 가장 극적인 건 1999년에 은퇴한 사람입니다. 1999년 나스닥100은 한 해에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정점 직전에 전 재산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나스닥100은 2000년에 마이너스 37%, 2001년에 마이너스 33%, 2002년에 다시 마이너스 38%, 3년 연속 폭락입니다. 자산이 반이반 토막이 나는데 생활비는 6%씩 계속 빠져나갑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사람의 노후 자금은 은퇴한 지 7년 만인 2006년에 완전히 바닥납니다. 여기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순서 위험입니다. 영어로는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똑같이 40년을 투자해도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시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락이 오든 말든 마지막에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돈을 빼쓰는 은퇴자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은퇴 초반에 폭락이 오면 이미 쪼그라든 자산에서 생활비를 빼내야 하고 그만큼 회복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나중에 아무리 반등해도 이미 팔아버린 몫은 그 반등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은퇴 초반의 폭락은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1997년에 은퇴한 사람에겐 악재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6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필 그 최악의 고점에서 달러를 사서 나스닥에 들어간 겁니다. 이후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주가 손실의 환차손까지 겹쳤습니다. 앞서 말한 환율은 우군이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오래 버틴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진입 시점이 나쁘면 환율도 순식간에 적군이 됩니다. 그렇다면 6%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시뮬레이션으로 역산해보면 은퇴자까지 모두 살아남게 하려면 첫 인출률을 약 4.4%까지 낮춰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4% 룰, 즉 은퇴 자금의 4%부터 시작하라는 그 원칙이 한국 투자자의 환율까지 반영한 데이터에서도 거의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6%는 대부분의 시기엔 통했지만 하필 최악의 시기에 은퇴한 사람에겐 감당할 수 없는 속도였던 거죠. 그럼 은퇴 시점은 내가 고를 수 없는데 운 나쁜 5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폭락한 해에는 덜 빼쓰는 것입니다. 이걸 규칙으로 만든 것이 가이튼 마이너스 클링거의 가드레일 전략 방식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매년 생활비를 꺼내기 직전에 지금 내 인출률이 몇 %인지 계산합니다. 자산이 폭락하면 같은 금액을 빼도 인출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처음 6%의 위아래 20%, 즉 위쪽 7.2%와 아래쪽 4.8%입니다. 폭락으로 인출률이 7.2%를 넘으면 그의 생활비를 10% 줄입니다. 반대로 강세장이 이어져 인출률이 4.8%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생활비를 10% 늘려 뒀습니다. 이 작은 유연성이 만든 차이는 극적입니다. 정액으로 6%를 고집했을 때 파산했던 5명이 가드레일을 적용하자 전원 생존합니다. 나스닥100에서 고갈된 사람이 5명에서 0명으로 바뀐 겁니다.
규칙 하나로 파산을 막은 거죠.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짚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파산을 막아줄 뿐 폭락의 고통까지 없애주진 않습니다. 1999년에 은퇴한 그 사람은 가드레일 덕에 파산은 면했지만 위기의 한복판에서는 생활비가 원래 계획의 5%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계획했던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다면 5만 원으로 버텨야 했다는 뜻입니다. 파산이 장기 긴축으로 바뀐 것뿐이죠. 그나마 사정이 나은 1997년, 2001년 은퇴자도 생활비가 한때 절반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삭감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고갈의 고통은 영원하다. 그러면 실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인출 규칙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방금 본 가드레일처럼 시장이 나쁜 애엔 생활비를 조금 줄이겠다는 원칙만 있어도 파산 확률이 급감합니다. 둘째, 폭락장의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따로 떼어두면 폭락한 애의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고 그 현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필수 생활비의 바닥은 시장 밖에서 까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 두면 투자 자산은 여윳돈만 뺐으면 되니 순서 위험에 훨씬 덜 노출됩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매년 7.2%씩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 한국 투자자에게 환율은 양날의 검이지만 진입 시점을 여러 번에 나눠 환전하면 1997년 같은 최악의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지난 40년 최고의 성장 엔진이었고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평균 뒤에는 하필 잘못된 시점에 은퇴에 파산한 5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른 것은 실력이나 종목 선택이 아니라 오직 언제 시작했는가라는 순서의 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한 해에 조금 덜 빼쓰고 현금과 연금으로 바닥을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그 운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는 얼마를 모으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빼쓰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이 순서 위험을 자산 배분으로 근본부터 줄이고 싶다면 나스닥에만 몰지 않고 배당주를 함께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과 배당 100을 3대7로 섞으면 40년 어떤 시점에 은퇴했어도 단 한 명도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